저것은 내 핏줄이 아니다! 의심에 미친 임금의 한마디에 갓난아이는 그날 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죽지 않았지요. 19년이 흐른 어느 봄날 청년으로 자란 그가 임금 앞에 다시 선 까닭은 옥좌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깊은 궁궐에 한 패비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한씨라 하였지요. 임금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함이 들이닥쳤지요. 친정 가문이 영모를 꾀했다 하였습니다. 모두 가짜 문서로 꾸민 것이었지요. 의심에 사로잡힌 임금은 사약을 내렸습니다. 한 씨는 갓 출산한 원자를 안고 사약을 받았지요. 패비의 마지막을 지킨 자는 단 둘이었습니다. 출산을 도왔던 늙은 의녀가 있었지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곁을 따른 시녀 김씨였습니다. 마마,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김씨가 흐느끼며 패비의 손을 잡았지요. 한 씨의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마, 너무 억울하시옵니다. 울지 마라, 김씨야. 패비가 갓난 아들을 한 번 더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손가락 끝을 3번 살며시 깨물었습니다. 흘러나온 핏방울로 아기의 어깨 위에 작은 점 3개를 비스듬히 찍으셨지요. 이 표식은 내가 새긴 것이다. 어디로 가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의녀가 눈을 질끈 감았지요. 패비가 옷고름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풀어냈습니다. 그것을 의녀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을 깊이 감추어라. 때가 오면 누군가 찾을 것이다. 마마, 이 아이만은 부디 살아남거라. 패비는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김씨에게도 패비가 유품을 남겼지요. 옥색 놀이개 하나였습니다. 친정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임금이 처소로 들어섰지요. 분노와 의심으로 미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갓난 원자에게 박혀 있었지요. 내 핏줄이 아니다. 당장 눈앞에서 치워라. 곁에 신하가 만류하려 했습니다. 전하, 그래도 아기씨이옵니다. 한 번만 더 살펴주시옵소서. 닥쳐라. 과인의 핏줄이 아닌 것을 어찌 살려두라 하느냐. 임금이 자기 손으로 갓난아이를 안아 올렸지요. 그리고 패비 처소 뒷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한겨울이라 위에는 살얼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어둠 속으로 아이를 던졌지요. 풍덩 하는 소리가 한 번 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지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물 곁을 한 사내가 지나고 있었지요. 영의정 윤상필이었습니다. 권세로 따지면 임금 다음 가는 자였지요. 그날 새벽 사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우물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영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봐라, 두레박을 내려보아라. 종자가 두레박을 내렸지요. 안에는 갓난아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른 집단 위에 누운 채였지요. 한겨울 가뭄으로 우물물이 얕았던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종자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영상이 두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친아들이 없어 후사를 걱정하던 그였습니다. 그런 자의 앞에 갓난 사내아이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하늘이 내게 후사를 주셨구나. 영상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사가로 데려갔지요. 누구의 자식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편이 좋다고 여겼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갓난아이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윤도헌이었지요. 그로부터 어느덧 7해가 흘렀습니다. 도헌은 정승댁 마당에서 뛰노는 어린이로 자랐지요. 양반 도련님답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어쩐지 노복의 자식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지요. 영상은 그것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지요. 도헌이 또래들과 풀로 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구나, 이 활은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건 갈매기 깃털로 만든 것이옵니다, 도련님. 갈매기 깃털, 이것 좀 가르쳐 줘. 나도 만들고 싶다. 도헌과 또래들이 마당에서 깔깔거리고 있었지요. 그때 큰 사랑채에서 영상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영상의 얼굴이 굳었지요. 도헌이를 데려오너라. 청지기가 도헌을 잡아 끌어 사랑채로 데려갔습니다. 영상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도헌을 노려보았지요. 네, 어찌 천한 것들과 어울리느냐. 너는 이 집의 도련님이다. 양반의 자식이란 말이다. 어린 도헌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다시는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 거라. 이 아비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도헌은 사랑채를 나와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양어머니, 정부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헌아, 이리 오너라. 도헌이 안채로 들어갔지요. 정부인이 자식 같은 도헌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아버님께 또 야단을 맞았느냐? 예, 어머니. 이 어미가 한마디만 하마. 내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다. 정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이가 있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린 도헌이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옵니까, 어머니? 태어날 때 양반이든 노복이든 그것이 사람의 값을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란다. 어찌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값이라 하셨다. 그럼 한군이도 값이 있는 것이옵니까? 그렇고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값이 있단다. 사람마다 다른 값일 뿐이지. 어머니, 그러면 왜 아버님은 노복과 어울리지 말라 하시는 것이옵니까? 정부인은 한참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도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세상이 그러한 것이다. 너도 어른이 되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지. 어린 도헌은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요. 양반과 노복은 그저 옷차림이 다른 두 부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또 한 번 들었지요. 그러나 잠이 들 무렵엔 이미 잊은 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헌은 20해를 살았지요. 호리한 체격에 짙은 눈썹, 형형한 눈빛의 청년이었습니다. 글공부에도 무예에도 빠진 데가 없었지요. 정승댁 사람들은 그를 둘째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영상은 도헌을 자랑스러워했지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도헌 본인도 어릴 적 한 번 들은 뒤로는 묻지 않았지요. 묻지 않는 편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그 가르침이 도헌의 마음에 씨앗처럼 묻혀 있었음을. 19년 전 한 여인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봄이 돌아왔습니다. 정승댁 마당에는 살구꽃이 만발했지요. 도헌은 사랑채에서 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글을 보고 계시는지요?
문 너머로 가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2년이었지요. 도헌과 함께 정승댁에서 자란 처녀였습니다. 도헌보다 2해 아래인 18이었지요. 맹자다. 너도 들어와 보아라. 쇳내가 어찌. 괜찮다. 아버님은 조정에 나가셨다. 연희가 살며시 문턱을 넘어 들어왔지요. 흰 저고리에 푸른 치마, 댕기머리에 살구꽃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도헌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한 척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이 글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짚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요? 도헌이 책을 덮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남으로 사람의 값이 정해진다면 맹자가 책을 쓸 까닭이 있겠느냐. 연희는 그 말에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저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도헌의 손이 살그머니 연희의 손 쪽으로 다가갈 때였지요. 도련님, 청지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가 화들짝 손을 거두고 한 발짝 물러섰지요. 무슨 일인가?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연희가 황급히 사랑채를 나갔지요. 도헌도 일어섰습니다. 도헌이 안채로 들어가니 정부인이 손수약을 다리고 있었지요. 도헌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니? 앉거라, 도헌아. 이 약은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제가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요. 올해 봄이 유난히 차다. 너는 어릴 적에 잔병이 많았으니 정부인은 늘 도헌을 그렇게 챙겼습니다. 도헌이 어릴 적 정승댁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했지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둘 사이에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도헌도 그것이 고마웠지요. 어머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자장가를 불러주셨지요. 그랬지. 어찌 그러느냐. 그 자장가가 가끔 제 입에서 나옵니다.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을 때가 있지요.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그 노래와 가락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인이 손을 멈추었지요. 도헌이 작게 노래의 한 소절을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자장가도 아닌 듯한 가락이었지요. 그저 아주 오래된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른 노래가 아닌 것 같구나. 정부인이 작게 답했지요. 도헌이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지요. 누구에게서 들은 것일까요? 모르겠다. 어쩌면 너의 본디 어미가 불러주신 것일지도 모르지. 도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디 어미라는 말이 마음에 차갑게 스며들었지요. 본디 어미가 누구이옵니까? 그것은 나도 모른다. 너를 강가에서 데려왔다 하지 않더냐? 도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부인의 눈에 어린 그늘을 본 까닭이었지요. 자기 친어머니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도헌의 마음 한구석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영의정 윤상필이 사가로 돌아왔습니다. 청지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윤상필이 사랑채 앞을 지나며 도헌을 불렀습니다. 도헌이는 어디 있느냐?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채로 들어오너라. 너와 의논할 것이 있다. 도헌이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영상은 보랏빛 달령을 벗고 회색 도포로 갈아입은 채였습니다. 위엄 있는 풍채에 잘 다듬은 흰 수염, 깊은 눈빛이었지요. 내 나이가 오래 스물이 아니더냐. 예, 그러합니다. 이제 혼사를 정해야 할 때다.
내 한 가문에 마음을 두고 있다. 도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연희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내가 정한 가문이라면 더 무엇 의논할 것이 있느냐. 좌이정의 손여인이라. 좌이정 댁이라면 좌이정 댁은 우리 가문과 어울리는 자리다. 다음 달 안에 사주단자를 보낼 것이다. 도헌이 고개를 푹 숙였지요. 연희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도헌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지요. 왜 표정이 그러하느냐? 좌이정 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마음에 걸리느냐? 아닙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러워. 갑작스럽다니. 양반가의 혼사는 본디 어른들이 정하는 것이다.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느니라. 도헌이 입을 다물었지요. 영상은 책상에 다른 서찰을 펼쳤습니다. 조정에서 가져온 문서였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두마. 너는 들었느냐? 한 충신이 패비의 시호를 되찾자 청을 올렸다는 것을. 패비라 하시면 19년 전 사약을 받고 죽은 한씨 말이다. 그 가문은 영모로 멸문되었지. 그런데 어느 충신이 그 한씨에게 누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시호를 회복하자고 청을 올렸단 말이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찌 되겠느냐? 그 충신은 오늘 옥에 갇혔다. 영상이 차갑게 웃었지요. 도헌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패비라는 자는 임금을 농락한 죄로 사약을 받은 자다. 그 시호를 회복한다는 것은 임금을 욕보이는 일이지. 누가 그런 무모한 청을 올린단 말이냐? 그렇습니까? 도헌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지요. 영상이 도헌을 살피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도 명심하여라. 양반가의 자제는 입을 가려야 하느니라. 함부로 예시를 들추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랑채를 나왔을 때 도헌의 가슴이 답답했지요. 좌이정대 곤사, 패비의 시호 사건, 그리고 양어머니의 그늘진 눈빛. 모든 것이 마음에 묵직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헌은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연희가 살며시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도헌이 작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요. 연희야. 연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헌이 손짓하여 가까이 부르자 연희가 마루 끝에 살그머니 앉았지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도련님. 연희야. 너는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더라? 17해입니다. 마님께서 거두어 주신 그 해부터지요. 내 어미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더냐? 연희가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미가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모릅니다. 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는 정승댁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양반가에서 일하시던 분이라 하셨지요. 어느 양반가에서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유품만 받았지요. 연희가 품에서 작은 놀이개 하나를 꺼냈습니다. 옥색 놀이개였지요. 도헌은 그것을 본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지요. 이것이 어머니의 유품이라. 예. 늘 품에 지니고 살지요. 도헌이 한참 그 놀이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옥의 색깔과 새겨진 문양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날 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도헌이 연희의 손에 다시 놀이개를 돌려주었지요.
내 어미는 좋은 분이셨겠구나. 그러길 바랍니다, 도련님. 연희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도헌은 한참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살구꽃이 바람에 한두 잎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봄밤은 그렇게 묵직하게 흘러갔지요. 며칠 뒤 도헌은 어머니 정부인의 심부름으로 한양시장에 나갔습니다. 약재를 사기 위함이었지요. 도헌의 옷고름에는 연희가 잠시 맡긴 옥색 놀이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다 하여 빌려온 것이었지요. 한 약방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도헌을 멈춰 세웠습니다. 도련님, 잠시만 멈춰 보시오. 도헌이 돌아보니 흰 머리의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옛 환관처럼 가는 목소리와 좁은 어깨를 가진 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오, 노인장. 도련님, 그 옷고름에 매단 놀이개 말이오. 그것을 어디서 얻으셨소? 도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한시비의 어미가 남긴 유품이오. 무엇이 어떻단 말이오? 노인이 도헌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문양은 한씨 가문의 것이오. 한씨라면 19년 전 사사된 패비의 친정 가문 말이오. 도헌의 등이 서늘해졌지요. 노인이 도헌의 손을 잡으며 더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그 놀이개는 함부로 보이고 다니지 마시오. 한씨 가문 사람이 가지면 죽임을 당할 물건이오. 노인장은 어찌 이것을 아오? 이 늙은 것이 옛궁에서 일하던 자라오. 그날 그 시녀 김씨가 놀이개를 받는 것을 곁에서 보았소. 김씨라 하셨소. 한씨 마마의 시녀였소. 마마께서 사사 직전 그 놀이개를 김씨에게 주셨지. 도헌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지요. 연희의 어머니 이름이 바로 김씨였습니다. 정부인이 늘 그렇게 말했지요. 노인장, 그 김씨라는 시녀는 어찌 되었소? 패비가 사사된 뒤로 자취를 감추었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는 자가 없지. 그렇소이까. 도련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 그 놀이개는 깊이 감추시오. 예시를 들추는 자가 어찌 되는지 도련님도 잘 아실 것이오. 도헌은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에 작은 동전 하나를 쥐어주고 시장을 나왔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도헌은 발걸음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한양 외곽으로 향했지요. 그곳에 약초를 캐는 노파가 살고 있다는 말을 어릴 적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 궁중 의녀였다는 풍문이었지요. 산자락 끝에 작은 약초막이 있었습니다. 도헌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지요. 누구냐? 한양 정승댁의 윤도헌이라 하옵니다. 정승댁이라.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백발의 노파가 안에서 한 발짝 나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베옷에 깊은 주름, 그러나 형형한 눈빛이었지요. 무슨 일로 이 늙은 것을 찾았소? 노파께서 옛 궁의 의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왔지요. 노 의녀가 도헌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빛이 변했지요. 도련님, 잠시 안으로 들어오시오. 도헌이 약초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둑하고 약초 냄새가 짙었지요. 노 의녀가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노파는 도헌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지요. 어찌 이리도 닮으셨단 말입니까? 무엇이 닮았다는 것이오? 옛날 옛적
이 늙은 것이 모셨던 한 마마와 도련님의 얼굴이 너무도 닮으셨소이다. 도헌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폐비 한 씨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노의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노파가 도헌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어깨를 좀 보여주시겠소. 어깨라니. 왼쪽 어깨에 작은 점 3개가 비스듬히 있지 않소. 도헌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왼쪽 어깨로 갔지요. 정말 그곳에 작은 점 3개가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도헌이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 표식이었지요. 어찌아오? 내가 새기는 것을 본 까닭이요. 19년 전 한씨 마마께서 손가락을 3번 깨물어 그 3점을 새기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지. 도헌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노의녀가 도헌을 부축해 자리에 앉혔지요. 도련님은 한씨 마마의 아드님이옵니다. 거짓말. 거짓이 아니요. 도련님이 어릴 적부터 흥얼거리시던 노래도 있을 것이요.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가락이었겠지. 도헌이 자기도 모르게 그 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노의녀가 눈을 감고 같은 가락을 따라 흥얼거렸지요. 이것은 한씨 가문의 자장가요. 마마께서 도련님을 품에 안고 마지막에 불러주신 노래지. 도헌이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9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지요. 그러면 내 친아버지는 임금이라는 말이요? 그렇소이다. 도련님은 본디 원자이셨소. 그 임금이 친아들을 버렸단 말이요? 의심에 미친 임금이었지. 폐비 마마를 모함하는 가짜 문서를 누군가 임금의 손에 쥐어준 까닭이요. 누가 그런 문서를? 노의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도헌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지요. 도련님이 듣고 견디시겠소? 말해 주시오. 영의정 윤상필이요. 도헌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기를 19년 동안 키워온 양아버지.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던 그 어른. 그 자가 자기 친어머니를 죽인 자라니. 도헌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지요. 거짓이라 말해 주시오, 할미. 내가 어찌 도련님께 거짓을 말하겠소. 그날 윤영상이 폐비 마마의 친정에 가짜 영모 문서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옛 환관 노인이 직접 보았소이다. 어찌 그런 일이. 윤영상은 자기 딸을 후궁으로 들이려 했소. 그러려면 한씨 마마부터 치워야 했지. 권력을 쥐고 후궁의 자식으로 다음 왕통을 이어가려는 음모였소. 그러면 후궁이, 지금 궁의 후궁 윤씨가 바로 그자의 딸이오. 그러나 후사가 없으니 윤영상은 도련님을 키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오. 좌이정대과의 혼사도 그 그림 속의 한 수가 아닌가 싶소. 도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좌이정대기라면 외척에 가까운 가문. 그 손녀와 자기를 맺어 권력의 또 다른 축으로 세우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친아들이 아닌데도 그 정성을 들인 까닭이 그것이었지요. 어머니, 아니 폐비 마마께서는 사사 직전 무엇을 남기셨소? 마마께서 작은 봉투 하나를 이 늙은 것의 손에 쥐어 주셨지. 때가 오면 누군가 찾을 것이라 하셨소.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겠소? 지금은 안 돼요. 봉인을 풀려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하오. 한 사람이라니? 마마께서 마지막에 시녀 김씨에게도 무언가 남기셨소. 놀이개 하나와 시 한 수 말이오.
김 씨의 핏줄이 있어야 봉인이 풀리오. 도헌의 머리에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옥색 놀이개를 품에 지니고 살던 시비. 그 어미의 이름이 김 씨였던 그 처녀. 그 김 씨의 딸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노의녀가 도헌의 손을 잡으며 작게 웃었지요. 하늘이 도련님을 살리신 것이오. 김 씨의 핏줄도 도련님 곁에 있게 하셨으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오. 도헌이 약초막을 나설 때는 밤이 깊었습니다. 길은 어둡고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헌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릴 적 양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의 뜻이 다르게 들렸지요. 자기가 살아온 19년의 값이 무엇이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의 값이 무엇이냐를 묻는 말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도헌은 새벽에 다시 약초막을 찾아갔습니다. 노파의 손을 잡으며 도헌이 말했지요. 할미, 내가 결심하였소이다. 무엇을 결심하셨소?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겠소. 그 자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처지가 되든. 도련님, 그 길은 죽음과 가까운 길이요. 윤영상이 19년을 감춰온 일을 파헤치려 하면 그는 도련님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목숨이 내게 주신 19년이요. 그 19년을 갚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이까. 노의녀가 눈을 감고 한참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도헌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것이 도련님을 돕겠소. 죽기 전에 마맞게 진 빚을 갚을 길이 비로소 열린 까닭이요. 도헌이 약초막을 나설 때는 동이 트고 있었지요. 19년 만에 도헌은 새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헌은 연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한밤중이었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연희야, 자리에 앉거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연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지요. 무슨 일이신지요, 도련님. 내 어미가 누구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미가 누구라 하셨소이까? 패비 한씨의 시녀였다. 김씨라는 이름이지. 연희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도헌이 더 가까이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어미는 사사 직전 패비 마마로부터 그 놀이개와 시 한 수를 받았다. 그 안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다. 시라 하시면 내 어미가 너에게 남긴 시가 있다 하지 않았느냐. 연희가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 어린 연희에게 남긴 유언이었지요. 그 위에는 짧은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봄풀이 자라는 곳에 백년이 잠들고 물이 흐르는 길 끝에 산 그림자 머물러 까마귀 우는 새벽이 와도 나는 그대 곁에. 도헌이 한참 그 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들은 듯한 노래로구나. 어머니께서 늘 흥얼거리시던 가락이라 하셨습니다. 어릴 적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들었지요. 이것은 시가 아니다. 위치를 가리키는 글이다. 위치라니요. 노의녀께서 말씀하시기를 패비 마마께서 유언서를 한 곳에 봉인하셨다 하셨다. 그 위치를 가리키는 단서가 이 시일 것이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것이 이런 큰일이었단 말이옵니까? 내 어미는 너를 살리려
정승댁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너에게 마지막 임무를 남기신 것이지.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어머니께 효를 다하는 길이다. 연희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도헌이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지요. 연희야, 이 일은 위험한 일이다. 너는 모르고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도련님. 어머니의 한을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헌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둘은 그날 밤 그 시 한 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구절에 봄풀이 자라는 곳이 어디인지, 다음 구절에 물이 흐르는 길 끝이 어느 자리인지, 그리고 산 그림자 머무는 곳이 어느 산자락인지, 두 사람의 말이 점점 맞아들어갔지요. 한양 외곽, 어느 산자락의 약초막. 그곳이 바로 노의녀의 거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도헌은 두 손바닥을 마주쳤지요. 그 약초막에 봉인되어 있다는 말이로구나. 노의녀께서 도련님께 봉인을 풀려면 김씨의 핏줄이 있어야 한다 하셨다지요. 그것이 너다. 우리 둘이 가야 봉인이 풀린다. 연희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지요. 그 미소에는 19년 동안 어머니 없이 살아온 외로움이 한 줄기 녹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헌은 본격적인 진실 추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행적은 한양시장의 환관 노인을 다시 찾는 일이었지요. 며칠 전 만났던 그 약방 옆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지요. 노인장, 또 뵙습니다. 도련님, 또 오셨소이까. 여쭐 것이 더 있어 왔습니다. 19년 전 그날 밤 임금께서 갓난 원자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노인장께서는 아십니까? 옛 환관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노인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갓난 아기 씨는 우물 속에서 사라졌소.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으셨지. 그 모습을 이 늙은 것이 옆에서 보았소이다. 직접 던지셨다 하시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자기 손으로. 그 우물은 패비마마의 처소 뒷마당에 있던 깊은 우물이요. 한겨울 가뭄으로 물이 얕았던 덕에 그 갓난 분이 살아남으셨지. 도헌의 손이 떨렸지요. 자신이 친아버지 손에 의해 우물로 보내졌다는 사실. 노인이 도헌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두레박으로 그분을 건진 자가 영의정 윤상필이었소. 옛 환관들 사이에 아름아름 전해지는 이야기였지. 그 일을 임금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시오. 임금께서는 그분이 우물 바닥에서 죽은 줄 알고 19년을 사셨소이다. 그 죄책감으로 후사도 두지 못하셨지. 도헌이 노인에게 깊이 절을 했지요. 노인이 도헌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도련님, 부디 조심하시오. 윤 영상이 알면 이 늙은 것도 도련님도 살아남지 못하오. 도헌이 시장을 나왔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도 단단했지요. 친아버지가 자기를 던졌고 친어머니의 모함자가 자기 손으로 키웠다는 사실. 도헌은 모든 것을 마주하기로 결심한 뒤였습니다. 두 번째 행적은 한양에서 사흘 거리의 시골이었습니다. 패비 친정한 씨 가문의 후손이 그곳에 은거하고 있다는 풍문을 도헌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요. 19년 전 멸문 직전에 한 어린 자손이 도망쳐 시골에서 학자로 살고 있다 하였습니다.
도헌이 사흘 길을 걸어 시골에 도착했지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늙은 학자 하나가 책을 보고 있었지요. 도헌이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씨 가문의 어른이시지요. 학자가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도헌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누구신지, 제 어머니가 한씨 마마이옵니다. 학자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도헌의 손을 잡았지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살아 계셨구나. 살아 계셨어. 마마께서 그토록 살리고자 하신 그분이. 도헌과 학자는 그날 밤 새도록 말을 나누었지요. 19년 전 한씨 가문이 어떻게 멸문되었는지, 가짜 영모 문서가 어떻게 임금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문서의 종이와 먹이 어느 가문의 것이었는지. 그 종이는 영의정 댁에서 쓰는 종이었소. 우리 가문 사람들이 멸문되기 직전에 한 분이 그것을 알아냈지. 그러나 임금께 진언을 올리기 전에 이미 가문은 무너졌소. 그 종이를 어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늙은 것에게 한 장 남아 있소. 가문이 멸문되기 직전에 도망친 자손이 빼돌린 것이요. 학자가 작은 함을 열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가장자리에는 영의정 가문의 작은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것을 도련님께 드리겠소이다. 마마의 한을 풀어주실 분이 도련님이라면 이 종이는 도련님의 손에 있어야 하오. 도헌이 그 종이를 두 손에 받아들었지요. 한씨 가문의 한 어른 앞에서 도헌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 종이가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 19년을 견디신 까닭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가 마지막으로 도헌에게 한씨 가문의 옛 자장가를 들려주었습니다. 도헌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던 바로 그 가락이었지요. 도헌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마지막 선물이 그 노래였음을 확신한 까닭이었지요.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도헌이 객사 앞에 다다랐을 때 한 사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회색 도포에 흰 머리. 도헌이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은 없으나 정승댁에서 늘 보아온 자였습니다. 박서기가 아니시오. 도련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서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영의정의 그늘처럼 19년을 곁에서 일한 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오, 박서기. 도련님께서 요사이 시장에 다녀오시고 시골에도 다녀오신 일을 영상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도헌의 등이 서늘해졌지요. 그래서 영상께서 도련님을 의심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일을 영상께 고했는지는 모르오나 도련님 곁에 사람이 붙은 듯합니다. 그대는 어찌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것이오. 박서기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19년을 영상 곁에서 일했습니다. 영상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늙은 서기가 모르지 않지요. 그러나 그동안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길을 가시려 한다면 이제는 저도 도련님 편에 서야 한다 생각하옵니다. 그대 말이 진심이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영상께서 의심하고 계시니 도련님께서도 한동안 조용히 지내셔야 합니다. 때가 오면 제가 도련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박서기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요.
도헌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양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19년을 살아온 사람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도헌에게 묘한 떨림을 주었지요. 진실은 정말로 살아있는 무엇이었습니다. 한양에 돌아온 도헌은 정승댁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며칠은 그저 글 공부만 하는 척했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박서기가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그날 도헌이 사가 뒷마당에서 화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지요. 박서기가 한 종이 뭉치를 품에 안고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무슨 일이오, 박서기. 약속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박서기가 품에서 한 봉투를 꺼냈지요. 도헌이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이오? 한 장은 19년 전 영상께서 한씨 가문에 보낸 가짜 영모 문서의 초안 사본입니다. 영상의 친필이지요. 다른 한 장은 영상께서 후궁 따님께 보낸 서찰입니다. 모두 사사 직후에 쓰셨지요. 도헌이 그 종이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한씨 가문이 어찌하여 영모를 꾀하였다는 거짓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영상의 손글씨임을 도헌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사본까지 만들어 두셨소? 이 늙은 서기가 영상의 친필을 정리할 때 늘 사본을 두어왔지요. 영상께서는 모르시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하는 습관이었으나 19년이 지난 지금은 그 사본이 영상의 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지요. 박서기, 어찌 이런 일을. 도련님, 이 늙은 것에게도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19년 동안 그 양심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왔지요. 도련님께서 그 길을 가시려 한다면 이제 제 양심도 비로소 잠들 수 있을 듯하옵니다. 도헌이 박서기의 손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 빚을 어찌 갚아야 하겠소? 빚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진실을 밝히신다면 그것이 제 빚을 갚는 길이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요? 이 사본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영상께서 아시면 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련님께서 옥좌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이 종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비밀로 해 주십시오. 알겠소이다. 그대 목숨도 함께 지키겠소. 박서기는 그 자리를 떠났지요. 도헌은 2 손에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19년 동안 묻혀있던 어머니의 누명이 이제 햇빛으로 나올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헌은 연희를 데리고 약초막을 찾아갔지요. 노의녀가 2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헌이 옥색 놀이개를 꺼내 연희에게 들려주었지요. 이것이 김씨의 핏줄이 가진 표식이요. 할미. 봉인을 풀어주시오. 노의녀가 연희의 손에서 놀이개를 받아 자기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약초막 안쪽 한 자리로 갔습니다. 거기 묵직한 절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노의녀가 그 절구를 옆으로 밀어내자 마룻바닥 한 장이 들렸습니다. 19년 만에 이 봉인을 풀게 되는구려. 노의녀가 그 아래에서 작은 함을 꺼냈지요. 함 안에는 흰 비단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패비한 씨의 친필이 적혀 있었지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헌도 2 손에 그 봉투를 받아들었지요.
그러나 도헌은 그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손에 꼭 쥐고만 있었지요. 어머니께서 19년 전에 저에게 남기신 말씀이옵니다. 도련님, 그 봉투는 아직 열지 마시오. 진실을 폭로하는 그날, 임금 앞에서 여시오. 그 자리에서 모든 증인이 함께 지켜보아야 마마의 한이 비로소 풀리오. 도헌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봉투를 깊이 품에 간직했습니다. 한씨, 학자의 종이, 박서기의 사본, 환관 노인의 증언, 노의녀의 입회 기억, 연희의 놀이개, 도헌 자신의 어깨점, 그리고 어머니의 친필 유언서. 모든 증거가 이제 도헌의 손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 가짜 승리가 가짜였음을 도헌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승댁으로 돌아왔을 때 큰 사랑채에서 영상이 도헌을 부르고 있었지요. 도헌이 들어가니 영상의 얼굴이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도헌아, 좋은 소식이 있다. 좌이정 댁에서 사주단자를 받아주었다. 다음 달 보름에 혼사를 치를 것이다. 다음 달 보름이라 하셨습니까? 왜 너무 빠르더냐? 그렇다기보다는 빠르고 늦고가 무어 그리 중하랴. 너도 이제 한 가문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두마. 너에게 그 12처녀를 곁에 두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도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연희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누구이든 그 시비를 말합니다. 다음 달 안에 그 처녀를 시집 보낼 것이다. 한 시골 양반가의 자리를 알아보았다. 아버님, 그것은 내 혼사 앞에 곁에 어수선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 처녀는 정승댁에서 떠나야 한다. 너도 받아들여라. 도헌은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는 일이 한 발짝 가까워졌다 싶었던 그 순간, 양아버지는 자기를 권력의 한자리에 박아넣고 연희를 영원히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도헌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사랑채를 나왔지요. 마당에 살구꽃이 피 다 떨어진 자리에 도헌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9년의 진실을 한 손에 쥐고도 자기를 키운 자가 자기 위에서 또 한 번 자기 손을 올가매고 있었지요. 가짜 승리. 그것이 가짜 패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헌이 연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어두운 등불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지요. 연희야, 아버님께서 너를 시골로 시집 보내신다 하셨다. 연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시골이라 하셨습니까? 다음 달 아니다. 내가 좌이정 댁과 혼사를 치르기 전에 너를 떠나보내라 하셨다. 연희가 한참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어디로 가든 도련님 곁을 지키고 싶었사옵니다. 그러나 마님께 효를 다하는 길이라면 시집을 가야지요. 연희야, 그것이 아니다. 한 달만 견뎌라.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는 그날, 너도 함께 옥좌 앞에 설 것이다. 도련님께서 옥좌 앞에 서신다 하셨소이까? 그렇다. 임금 앞에 모든 증거를 내려놓을 것이다. 너희 어머니께서 남기신 시, 너희 어머니께서 남기신 놀이개, 어머니의 친필 유언서, 그 자리에서 너와 내가 함께 진실을 밝힐 것이다. 연희가 도헌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같은 정승댁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쩌면 같은 운명의 끈에 묶여 있었음을 비로소 알아본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부인이 도헌을 안채로 불렀지요. 도헌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니 정부인은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멈춰 있었지요. 도헌아, 너에게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어머니? 연희가 시집을 간다 하더구나. 도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부인이 한참 도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너는 연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께서는 어찌 그것을 물으시옵니까? 이 어미가 너를 19년을 보아왔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어찌 모르겠느냐. 도헌이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연희가 시집을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뜻을 거스를 길도 없지요. 도헌아, 이 어미가 한 가지를 일러주마. 내 아버님께서 정하신 일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도헌이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정부인의 눈에 한 줄기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부인은 19년 동안 남편의 그늘을 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어머니,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달만 견디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옵니다. 한 달이라. 믿어 주십시오, 어머니. 정부인이 도헌의 손을 잡았지요. 잡힌 손이 따뜻했습니다. 19년 동안 도헌을 키워온 그 손이었지요. 그러나 도헌은 그 손이 곧 자기 편에 설 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도헌이 어머니 정부인의 손을 잡고 안채를 나섰을 때였습니다. 사가 대문 앞이 어수선했지요. 청지기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서기가 어젯밤 길에서 변을 당하셨습니다. 도헌의 가슴이 한 박자 멈추었지요. 도헌이 사가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침 거리 한복판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그 가운데 거적에 덮인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헌이 두 손을 떨며 거적을 살짝 들춰보았지요. 박석이었습니다. 가슴 한자리에 칼날이 들어간 자국. 19년을 영상의 그늘에서 일하다 한마디 양심을 도헌의 손에 넘겨준 자였지요. 그날 어전 앞에 함께 서겠다 약속한 자가 길바닥에 차게 누워 있었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셨다 하더이다. 청지기가 가만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강도의 지시 아님을 도헌은 알았습니다. 박서기가 사본을 도헌의 손에 넘긴 일을 영상이 알아낸 까닭이었지요. 그 자에게 가족은 있느냐? 노모와 어린 손녀 한 명만 있다 하옵니다. 사가에서 장례를 치를 비용을 보내거라. 그리고 그 가족을 정승댁에서 거두어라. 영상께서 허락하실는지요. 내가 책임지마. 그분은 19년을 우리 가문에서 일하신 분이다. 그 마지막은 정승댁이 지켜드려야 한다. 도헌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가로 돌아왔지요. 마음이 쇠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19년의 양심이 비로소 잠들 수 있을 듯하다던 박서기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지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도헌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자기 한 사람의 길이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박서기 어른, 부디 편히 가소서. 어머니 곁에서 다시 만나기를 빌겠소이다. 도헌이 마루 끝에서 작게 절을 했지요. 그날 하루는 길었습니다.
해가 지고도 도헌은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영의정 윤상필이 사가로 돌아왔을 때 도헌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같은 위엄,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빛이 눈에 있었지요. 도헌아, 박서기의 일은 안타깝구나. 길의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지. 그렇습니까, 아버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너에게 일러둘 일이 있다. 영상이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 도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빛이 19년 양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 임금의 권신이 한 자기 패를 살피는 눈빛이었지요. 너는 요사이 어디를 다녀왔느냐? 어디를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 한양시장에는 다녀오지 않았느냐? 시골에는, 약초막에는. 도헌이 침을 삼켰지요. 영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비가 19년을 너를 키웠다. 내가 내 그늘 아래에서 어떤 발걸음을 옮기는지 모를 줄 알았느냐? 아버님, 저는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한 가지만 명심해라. 예실을 들추는 자는 반드시 그 예실과 함께 묻히는 법이다. 영상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도헌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너는 사랑채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일러둘 것이 더 있다. 영상이 사랑채를 나간 뒤에도 도헌은 한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19년의 양아버지가 비로소 가면을 벗고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있던 것은 한 음모의 권신이었지요. 그날 밤 도헌이 사랑채에서 책을 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사랑채 뒷마당 창밖에 어른거렸지요. 도헌이 창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노의녀였습니다. 흰 베옷 한쪽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한쪽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미께서 어찌? 도헌이 황급히 노의녀를 사랑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약초막에 불이 났소이다. 군졸들이 들이닥쳐 칼을 들었지. 이 어깨에 한 번 맞았으나 다행히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였소. 영상의 군졸이옵니까? 누구이겠소? 그 자가 모든 증인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이오. 도헌의 손이 떨렸지요. 어제는 박석이, 오늘은 노의녀. 어머니의 한을 풀어줄 자들이 한 사람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필 유언서는 노의녀가 품 깊은 곳에서 흰 비단 봉투를 꺼냈지요. 어머니의 친필이 적힌 그 봉투였습니다. 한 모서리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이 늙은 것이 약초막이 불에 탈 때 품에 안고 도망쳤소이다. 그러나 이 어깨로는 더 멀리는 못 가오. 도련님께서 받아두시오. 할미, 어디로 가시겠소이까? 우리 사가에 잠시 숨으십시오. 영상이 정승댁을 가장 먼저 살피지 않겠소. 이 늙은 것이 한양 외곽의 한 사람을 알고 있소. 그곳에서 몸을 추스를 것이오. 할미께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어전 앞에서 마지막 증언을 해 주실 분은 할미밖에 없으시오. 노의녀가 도헌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지요. 그 손은 19년 전 갓난 도헌을 받았던 손이었습니다. 마맞게 진 빚을 갚을 자리에서 이 늙은 것이 어찌 빠지겠소이까. 그날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을 것이요. 노의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도헌이 그 봉투에 박서기의 목숨값과 노의녀의 핏값까지 얹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도헌이 그 봉투를 들고
안채로 달려갔지요. 정 부인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도헌아, 어찌 이 시간에. 도헌이 봉투를 정 부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봉투는 19년 전 한 여인이 자기 아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저희옵니다. 정 부인의 손이 떨렸지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헌아,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패비 한씨 마마의 아들이옵니다. 그러면 내 아버님께서 그분께서 어머니를 모함하신 분이옵니다. 정 부인이 두 손에 얼굴을 묻었지요. 한참 동안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19년이라. 19년이로구나. 어머니. 도헌아, 이 어미가 한 가지를 너에게 고백해야겠다. 도헌이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정 부인이 처음으로 도헌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 어미가 19년을 살면서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씨 마마께서 사사되시던 그 무렵, 내 아버님께서 너무 자주 늦은 밤에 누군가를 만나셨다. 19년 전에 우리 가문에 갓난아이가 들어왔을 때도 출처가 너무 어수선하였지. 다만 의심하지 않으려 19년을 살았다. 한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일이 어찌 쉽단 말이냐. 어머니, 이 어미가 그 의심을 19년 묻어두고 살았기에 내 어머니께서 19년을 하늘 묻고 누우셨구나. 어찌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 할 수 있겠느냐. 정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19년의 침묵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이제부터라도. 도헌아, 이 어미가 한 가지만 묻겠다. 내 아버님을 어찌할 것이냐. 진실이 임금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 함께 서 주십시오. 정 부인이 한참 말이 없었지요. 19년 살아온 한 부부의 인연이 한 봉투에 끊어져 나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정 부인이 봉투를 두 손에 꼭 쥐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어미가 그 자리에 서겠다. 19년의 묵은 빚을 함께 갚으마. 도헌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지요. 그 손이 19년 동안 도헌을 키워준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이 친어머니의 한을 푸는 손이 되었지요. 새벽이 되기 전 군졸들이 정승댁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도헌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영의정 윤상필이 마루에 서서 차가운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적 한씨 가문과 내통한 자 윤도헌을 잡아라. 군졸이 도헌을 일으켜 포승줄로 묶었지요. 도헌이 그 자리에서 양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19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빚은 갚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한은 반드시 풀고 가겠지요. 영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 굳은 얼굴 너머에는 한 줄기 흔들림이 있었지요. 도헌이 처음으로 자기 정체를 영상 앞에서 입에 올린 까닭이었습니다. 어머니라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영상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떨렸지요. 그러나 그 흔들림을 곧 차가운 명령으로 덮었습니다. 끌고 가거라. 옥에 가두어라. 도헌이 끌려가는 그 새벽 마당 한쪽에서 한 처녀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가기 위해 떠날 채비를 하던 년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도헌이 작게 입을 움직였지요. 한 달만 견디라는 말이었습니다. 연희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이 두 사람에게 19년만큼 길어 보였지요. 옥에 갇힌 도헌은 좁고 차가운 칸 안에서 무릎을 안았습니다. 창 하나 없는 어둠 속이었지요. 양아버지의 명령으로 곧 사약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정승댁의 둘째 도련님으로 자란 자가 단 하루 만에 역적의 자식이 되어 있었지요. 도헌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씨 가문 학자의 종이는 사가 책장에 두고 왔지요. 박서기의 사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들도 곧 영상의 손에 들어갈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친필 유언서만이 정부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도헌이 자기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의 벽이 그 한마디를 되삼키고 있었지요. 낮이 한 번 지나고 밤이 두 번 왔습니다. 옥의 한 모퉁이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지요. 군졸이 던져 넣은 것이었습니다. 도헌이 그것을 펼쳤습니다. 한 줄짜리 통지였지요. 내일 동이 트면 사약이 내려진다. 도헌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 한 줄이 아니라 도헌의 19년의 끝이었지요.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한 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신이 이제 그 곁으로 가나 봅니다. 도헌이 어둠을 향해 작게 속삭였지요. 어둠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헌의 가슴 속에 한 가락이 솟아올랐지요. 갓난아이로 우물 속에 있을 때부터 들어본 적도 없으나 늘 흥얼거리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그날 밤 도헌이 작게 그 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니가 19년 전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노래였습니다. 옥의 벽에 가락이 부딪혀 돌아왔지요. 도헌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지요. 어머니의 한을 끝내 풀지 못하고 갈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그 가락이 옥의 벽을 타고 흘러갔지요. 마침내 한 자의 귀에 닿았습니다. 옥직이 노인 하나가 작은 등불을 들고 도헌의 칸 앞에 섰지요. 도련님, 그 노래를 어찌 아시오? 노인장께서는 누구시오? 이 늙은 것은 옛 궁의 군졸이었소이다. 19년 전 그날 밤에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패비 마마께서 사사되시던 그날 말이오. 도헌의 가슴이 한 번 더 뛰었습니다. 그러시면 노인장께서도 어머니의 일을 아시는 것이옵니까? 알다마다요. 19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으나 도련님께서 자장가를 흥얼거리시는 것을 들으니 그날의 마마의 음성이 떠올라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게 되었소. 노인장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겠소이까? 도련님께서 이 옥을 살아나가시면 그리하겠소. 이 늙은 것이 마지막에 한 번은 옳은 일을 하고 죽고 싶소. 그러나 동이 트면 신은 사약을 받을 것이오. 옥직이 노인이 한참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도헌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슬며시 건넸습니다. 마님께서 충신 어른과 함께 어전에 나아가시고 있소이다. 임금께서 도련님도 어전으로 부르셨소. 도헌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지요. 어머니 정부인이 비로소 움직이신 것이었습니다. 사약이 아니라 어전이 도헌의 다음 자리가 되었습니다. 노인장. 도련님, 그 자장가가 도련님을 살리신 것이요. 그 자장가가 이 늙은 것의 입을 열게 하셨고 마님께서도 마마의 봉투를 마침내 푸시었지.
19년 동안 묻혀있던 그 노래가 비로소 햇빛을 보는 자리이요. 도헌이 두 손을 모았지요. 모든 것을 잃었다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한 가닥 길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진실은 한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19년을 함께 견뎌온 여러 사람이 함께 풀어내는 것이라는 사실. 도헌은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지요. 도헌이 옥지기 노인의 등불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이 동이 트기 시작했지요. 옥의 작은 창으로 한 가닥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약이 아니라 어전이 도헌의 다음 자리가 된 새벽이었지요. 어마마마, 마지막 한 발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헌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옥의 입구 쪽에서 들려왔지요. 옥지기 노인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어른 한 분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시오. 임금께서 도련님을 부르셨소이다. 그 시각 정승댁 안채에서는 정부인이 어머니 패비의 친필 봉투를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19년의 의심을 묻어두고 살아온 한 부인이 그 19년을 한꺼번에 마주하는 새벽이었지요. 봉투를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전 앞에서 임금이 펼쳐야 할 자리였지요. 정부인이 한 충신을 사가로 불렀습니다. 패비의 시호를 회복하자 청을 올렸다가 옥에 갇혔던 그 충신이었지요. 정부인의 비밀 부탁으로 그 충신은 옥에서 풀려난 다음 날 사가로 왔습니다. 어른,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마님, 무엇든지 말씀하시지요. 19년 전 패비 마마의 사사에는 누명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임금께 올려야 하는 자리에 어른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충신이 두 손을 모았지요. 마님께서 그 한을 풀고자 하신다면 이 늙은 신하는 어느 자리든 가겠소이다. 연희도 그날 정승댁 사가에 다시 돌아와 있었지요. 정부인의 비밀 부름으로 시집 호송길에서 연희가 다시 정승댁으로 돌아온 까닭이었습니다. 연희가 정부인의 안채에 들어가 마님 앞에 절을 했지요. 마님, 쇳내도 어머니의 한을 함께 풀어드리고 싶사옵니다. 연희야, 너희 어미가 누구이시더냐? 패비 마마의 시녀 김씨라 들었사옵니다. 정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한 시녀의 딸과 양어머니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19년 동안 한 사가에서 자란 두 여인이 비로소 같은 한을 안고 있었음을 알아본 자리였지요. 어전에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임금이 옥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야윈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진해 보였지요. 도헌이 포승줄에 묶인 채 어전 마당에 끌려왔습니다. 그 곁에 영의정 윤상필이 보랏빛 달령 차림으로 서 있었지요. 구국 윤씨도 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역적 한씨 가문과 내통한 자를 끌어왔사옵니다. 윤상필이 임금에게 진언했지요. 임금이 도헌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자가 영상의 양자라 들었는데 양자가 어찌 한씨 가문과 내통하였단 말이오. 양자라 한들 어찌 핏줄을 거스르겠사옵니까? 패비 한씨와 닿으니 인연이 있는 까닭이지요. 그때 어전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인이 충신과 함께 들어왔지요. 그 손에는 흰 비단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상필의 얼굴이 굳었지요. 부인, 어찌 어전에 드셨소? 영상 19년의 한이 오늘 풀려야 합니다. 비키시지요. 정부인이 한 발짝 임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뒤를 연희가 따랐지요. 연희의 손에는 옥색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19년 전 사사된 패비 한씨에게는
누명이 있사옵니다. 이 봉투가 마마의 친필 유언서이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19년 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한 씨라는 이름이 어전에 다시 들려온 까닭이었습니다. 어찌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 말이오. 마마께서 사사 직전 그 자리에 함께한 의녀에게 맡기셨다 하옵니다. 그 의녀가 19년을 봉인하여 지켜오시다 오늘 신첩의 손에 닿았사옵니다. 윤상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요. 그 얼굴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전하, 부인이 잘못 알고 계시옵니다. 그 봉투는 위조된 것이옵니다. 패비한 씨에게 무슨 친필이 남아 있었겠사옵니까? 사약을 받은 자가 어찌 봉투를 남길 시간이 있었겠나이까? 영상, 이 봉투가 위조라 하셨소이까? 정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지요. 윤상필이 어전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의녀라는 자도 분명 그 위조에 가담한 자일 것이옵니다. 그때 어전 문이 또 열렸습니다. 노의녀가 한쪽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로 들어왔지요. 그 곁에는 한씨 가문의 학자, 옛 환관, 그리고 옥직이 노인까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19년 동안 그 진실을 보아온 자들이었지요. 윤상필의 얼굴이 한 차례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전하, 모두 한 자의 사주를 받아 거짓을 꾸민 자들이옵니다. 한마디 한마디 모두 닥치시오, 영상.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 했지요. 임금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영의정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지요. 한 사람씩 들어보겠다. 의녀, 그대가 먼저 아뢰라. 노의녀가 어전 가운데로 나아갔지요. 이 늙은 의녀가 19년 전 마마의 출산을 도왔사옵니다. 마마께서 사사 직전 갓난 원자의 어깨에 손가락을 깨물어 친히 점을 새기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사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 한마디였사옵니다. 도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어머니의 말씀이 비로소 19년 만에 어전에 다시 울렸습니다. 그것은 도헌의 어린 시절 정부인이 들려주었던 그 말과 같은 가르침이었지요. 윤상필이 한 손을 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점이라 하시면 누구의 몸에 든 점은 있는 것이옵니다. 그것을 어찌 친자의 표식이라 하겠나이까? 그러면 그 점을 어찌 새기셨는지도 의녀가 알고 있겠지. 도헌이 옷고름을 풀어 왼쪽 어깨를 드러냈지요. 노의녀가 도헌의 어깨 곁으로 다가와 한 손가락으로 그 점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마마께서 이렇게 3번 손가락을 깨무시어 핏방울을 3점 찍으시었지요. 2점은 아래에, 1점은 위에, 비스듬한 자리에 3점. 도헌의 어깨 위에 정말로 3점이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임금이 한 발짝 다가와 그 점을 내려다보았지요. 19년 동안 임금의 가슴에 묻혀 있던 그날 밤이 한꺼번에 떠오른 까닭이었습니다. 학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19년 전 한씨 가문이 멸문되기 직전 가짜 영모 문서의 종이가 영상댁에서 쓰는 것임을 우리 가문 사람들이 알아내었사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오늘 신의 손에 남아 있사옵니다. 학자가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임금 앞에 내려놓았지요. 영상의 가문 인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상필이 그 종이를 한번 보았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비웃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이 늙은 신의 인장을 훔쳐 찍은 것이옵니다. 신은 그 문서를 본 적이 없사옵니다. 영상, 그 인장을 19년 동안 누가 갖고 계셨소이까? 정부인이 다시 한마디 했지요. 윤상필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 인장은 영상이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옛 환관이 다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패비마마께서 시녀 김씨에게 마지막으로 옥색 놀이개를 주시는 것도 이 늙은 환관이 보았사옵니다. 그 놀이개가 지금 저 처녀의 손에 있사옵니다. 연희가 옥색 놀이개를 임금 앞에 내려놓았지요. 패비 친정 가문의 문양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상필이 그 놀이개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갑자기 한 발짝 비틀거렸습니다. 그 놀이개는 19년 동안 자기가 한 번도 찾지 못한 한 가지 증거였지요. 옥지기 노인이 다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19년 전 갓난 아기 씨가 우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이 늙은 군졸이 곁에서 보았사옵니다. 또한 그 새벽 영상께서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그분을 건져 가시는 것도 보았지요. 임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9년 동안 우물 바닥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친아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어전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건진 자가 바로 자기 곁에 영의정이었음도 윤상필이 무릎을 한 번 떨었지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닥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전하, 신이 그 새벽 우물에서 한 갓난 아이를 거둔 것은 사실이옵니다. 다만 그 아이가 패비의 원자라는 사실은 신은 끝내 알지 못했나이다. 그저 누군가 버린 갓난아이로 알고 거두었을 뿐이지요. 영상께서는 그 갓난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몰랐다 하셨소이까. 도헌이 처음으로 어전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양아버지를 향한 첫 한마디였지요. 그렇구나.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르오. 그러나 박서기가 어찌하여 어제 거리에서 죽었사옵니까? 노의녀의 약초막은 어찌하여 불에 탔사옵니까? 그것들도 모르신다 하시겠소이까? 윤상필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때 어전 한 곁에 시립하고 있던 무관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상필이 19년 동안 데리고 다닌 자였습니다. 무관의 얼굴에 진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전하, 이 늙은 무관이 한 가지 더 아뢰겠사옵니다. 박서기를 길에서 친 것은 영상의 명령이었사옵니다. 노의녀의 약초막에 불을 지른 것도 마찬가지이옵지요. 신이 그 두 일을 직접 따라가 보았기에 아는 것이옵니다. 윤상필이 무관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그 눈에 배신의 빛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마저. 영상대감 신도 19년을 모시었사옵니다. 그러나 박석이 어른의 시신을 본 그 새벽 신의 양심이 마침내 입을 열었사옵니다. 신은 거짓의 칼이었으나 이제는 진실의 칼이고자 하옵니다. 윤상필이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19년 동안 자기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그 그늘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석이, 노의녀, 옥지기, 그리고 자기 손에 19년 데리고 다닌 이 무관까지. 마지막으로 정 부인이 흰 비단 봉투를 임금 앞에 바쳤지요. 임금이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패비한 씨의 친필이 적힌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지요. 패비의 글에는 자기 친정 가문의 결백, 자기 아들이 임금의 친자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신첩은 한 가지를 간절히 빌었사옵니다.
친첩의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남든 그 아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임금이 그 한 줄을 읽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전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윤상필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더 이상 변명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전 가운데 서 있는 도헌의 얼굴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자기 양자로 키운 그 청년. 자기가 후사로 삼으려 정성을 들였던 그 청년. 그 청년이 자기가 직접 죽이라 부축인 패비의 친아들이었지요. 윤상필이 한 발짝 도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전의 모든 이들이 그 한 발짝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도헌아, 19년 동안 양아버지가 한 번도 그렇게 작게 도헌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19년 전 그 새벽, 우물에서 너를 두레박으로 건질 때 너의 얼굴을 한 번 들여다보았지. 갓난 것이 어찌 그리도 단정하더냐. 그때 이 늙은이가 한 가지 묘한 느낌을 받았었구나. 그 얼굴이 어딘가에서 본 듯하다고. 그것이 한씨 마마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19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겠구나. 도헌의 가슴이 무너졌지요. 양아버지가 19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를 키운 자가 너의 어머니를 죽인 자였다. 그것이 이 늙은이의 19년의 마지막 결산이로구나. 윤상필이 한참 더 도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작게 자주 섞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운 것이 내 가장 큰 패였구나. 내 손으로 정성껏 길러낸 칼이 내 목으로 돌아왔으니 어찌 사람의 일이라 하겠느냐. 정부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요. 그리고 19년 동안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머리의 비녀를 꺼내었습니다. 영상 신첩은 19년의 부부 인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끊겠사옵니다. 정부인이 비녀를 어전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그 비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전을 길게 울렸습니다. 19년의 부부였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른 한 사람의 곁을 떠나는 자리였지요. 정부인이 도헌의 곁으로 한 발짝 옮겨 섰습니다. 신첩은 오늘부터 한 어머니로서 도헌의 곁에 서겠사옵니다. 영상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윤상필이 한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지요. 19년 동안 한 부부였던 사람, 19년 동안 양자였던 사람, 19년 동안 자기 그늘이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한 발짝 도헌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전 가운데 서 있던 도헌 앞에서 임금이 무릎을 꿇었지요. 내 아들아. 19년 동안 임금이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알았다. 19년 동안 너를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구나.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 살아있어 주어.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어전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헌이 무릎을 꿇은 채 임금의 손을 잡았지요. 전하, 신은 옥좌를 청하러 오지 않았사옵니다. 무엇을 청하러 왔단 말이냐? 어머니, 패비 마마의 시호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그것만이냐? 그것이면 됩니다, 전하. 신은 19년을 한 양반가의 둘째 도련님으로 살았사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비로소 깨달았지요. 옥좌는 신의 자리가 아니옵니다. 임금이 도헌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너는 옥죄를 받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려느냐. 산자락으로 가겠사옵니다. 어머니의 신주를 모시고 한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가겠지요. 그것이 신에게는 옥좌보다 더 큰 자리이옵니다. 임금이 도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19년 전 그 새벽 우물 위로 갓난아이를 던졌던 그 손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한 아비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다. 패비한 씨의 시호를 회복하고 종묘에 복위시킬 것이다. 영의정 윤상필을 사사하라. 그 가문은 멸문에 처할 것이다. 쿠국윤 씨는 폐위시켜 사가로 돌려보내라. 윤상필이 한 발짝 비틀거렸지요. 사약이 그날 안에 영상에게 내려졌습니다. 19년의 음모가 한자리에서 마침내 그 끝을 보았지요. 봄이 다시 한번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거리의 어느 산자락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지요. 그 집 마당에는 살구나무 한 그루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집 안 한 자리에는 어머니 패비한 씨의 신주가 모셔져 있었지요. 19년 전 한겨울 깊은 밤 얼음 우물 속 갓난아이가 그 봄날 산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우물의 어둠과 이 산자락의 봄빛이 한 사람의 19년을 잇고 있었지요. 한 어머니가 사약을 받기 직전 갓난 아들의 어깨에 새기신 그 세 점이 19년의 모든 길을 이어준 첫 매듭이었습니다. 도헌이 그 신주 앞에 향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 곁에 연희가 흰 저고리를 입고 함께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가만히 닿아 있었지요. 정 부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도헌의 머리를 어릴 적처럼 쓰다듬어 주었지요. 어마마마, 19년 만에 한이 풀리셨사옵니다. 도헌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연희가 도헌의 손을 더 꼭 잡았지요. 도련님, 이제는 정말 끝났사옵니다. 끝이 아니지. 새로운 시작이지. 세 사람이 마당으로 나와 살구꽃을 한번 올려다 보았지요. 봄바람에 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어머니가 19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셨던 그 살구꽃이 이 산자락에서 비로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고 있었지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약속대로 산자락 작은 집을 찾아오신 날이었지요. 익선관도 골룡포도 벗고 평민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옥좌가 아니라 한 아비의 자리에서 아들을 보러 온 것이었지요. 도헌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아바마마, 어찌 이리 누추한 곳까지 오셨사옵니까? 누추한 곳이 아니다. 내 아들이 사는 곳인데 어찌 누추하다 하겠느냐. 임금이 도헌의 손을 잡고 마당의 살구나무 아래 함께 앉았지요. 두 사람의 무릎이 닿아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부자가 같은 자리에 앉은 시간이었지요. 도헌아, 이 아비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야겠다. 무엇이옵니까, 아바마마? 19년 전 너는 어찌 살아남았느냐? 우물물이 얕았다 들었다. 그러나 어찌 한겨울에 그 깊은 우물에서 갓난 것이 살아남는단 말이냐? 어머니의 손이 없지요. 어머니라. 어머니께서 사사 직전 신의 어깨에 세 점을 새기시며 비셨다 하옵니다. 어디로 가든 이 아이가 살아남도록 빌어주신 것이지요. 그 비름이 우물물을 얕게 하셨고 집단 한 가닥을 그 자리에 두셨고 윤영상의 행차를 그 새벽 그곳으로 이끄셨던 것이옵니다. 임금이 한참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도헌의 어깨에 새겨진 세 점을 한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너의 어미가 너를 살리신 것이로구나.
내가 죽이라 한 그 아이를 너의 어미가 살리셨어. 그렇사옵니다. 아바마마. 19년이라. 19년이 한 어머니의 비름으로 흘러갔구나. 임금이 도헌의 어깨를 다독였지요. 그 손이 19년 전 우물 위로 갓난아이를 던졌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아비의 손이 되어 있었지요. 임금이 돌아가신 뒤에도 도헌은 한참 살구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옆자리에 와 앉았지요. 정부인이 두 사람에게 차를 한 잔씩 내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그 그림자 곁에 어머니 패비한 씨의 영혼이 함께 머무는 듯한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머니 패비한 씨가 사사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한마디. 19년 만에 도헌의 가슴에 비로소 자란 그 한마디. 그리고 앞으로 도헌이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 그 한마디가 도헌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